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국내 경기가 5개월째 둔화되고 있어 하방 리스크 극복하고 더욱 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제2금융권 연쇄 부실 위기 차단하고 전 국민 포퓰리즘 중독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6월 16일 발간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출이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으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획재정부는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초의 상저 하고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낙관론입니다. 그 근거로는 상품 수지 흑자 전환, 서비스 수지 적자폭 축소 등 대외 여건 개선을 들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즉 CSI가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한 98.0으로 기준치 100에 근접하는 등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리스크는 너무 많습니다. 슈퍼 에리노발 식료품 가격 불안과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 리오프닝도 효과가 불확실합니다. 중국 경기 자체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데다 과거 사드 사태에서 보듯 중국 경제가 언제든 교역의 문을 좁히는 경제 보복을 시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전략 산업의 수출 부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주요국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으로 우리 기업들의 활로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경기 진단을 보면은 비상한 태도보다는 유리한 수치만 취사 선택해서 애써 희망론을 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 심리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긍정론만 펴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몸을 던져 일해야 할 때인데 상당수 경제 관료들은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경제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업하기 좋은 시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9일자 서울경제신문 사설에서는 지방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위기 징후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구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다며 경영 유의 4건과 개선 1건을 조치했습니다. 대구 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작년 말 4.2%에서 올 1분기 5.3%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북 지역 연체율도 9.8%에서 11.6%로 높아졌습니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5.1%로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가 초래된 것입니다. 건전성 위기는 제2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연체율은 작년 말 1.52%에서 올 1분기 2.42%로 높아졌습니다. 카드사 연체율은 1.20%에서 1.53%로, 캐피털사 연체율은 1.25%에서 1.79%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자산 1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926억 원의 적자를 냈고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급감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고금리에 기댄 이자 장사로 온 1분기 7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낸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고금리 덕에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예대 금리차 확대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자금 조달이 불안정하고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탓입니다. 제2금융권의 부실이 더 심화된다면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일부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 부실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전이되면서 일반 예금자까지 피해를 당해서 금융권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올해 9월 원리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어 코로나19 기간에 쌓인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면 제2금융권은 또다시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밀한 감독과 옥석 가리기로 정상화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되 회생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에는 구조조정과 지원 등을 병행해서 일부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제2금융권의 대출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6월 18일자 사설에서는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의 지적은 위험한 퍼주기에 마약처럼 중독돼가는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모두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우려대로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권의 폭주는 그야말로 전입가경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살롱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맡긴 후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인상, 청년층을 겨냥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겨냥한 현금 살포 입법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금액을 완화하는 데는 너무나 쉽게 합의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서는 원조 논쟁을 벌이는 등 퍼주기 경쟁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라 살림은 파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정권 초기인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 뒤완은 소득주도 성장 등 대책 없는 인기 영합 정책을 남발한 문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넘게 급증해서 작년 1067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1800억 여원씩 1분에 1억 원 이상씩 무시무시한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무서운 것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 때문입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한번 증가된 국가 부채는 줄어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일부 포퓰리즘 정치권 학자들은 아직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괜찮아서 더 증가시켜도 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포퓰리즘의 유산을 청산하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유지되거나 거듭 되살아나는 것은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경제 파탄과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자유시장 경쟁 등 경제 질서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제를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망국병에 전 국민이 중독돼 가고 있다는 진단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재원 마련 없이 35조 원 규모의 돈 풀기를 추진하는 것은 당황스럽습니다.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법안은 국회에서 32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포퓰리즘은 더 늦기 전에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의 국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의 각성과 함께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